32페이지 가보시면 위기지역 창업에 대한 세 감면이 있습니다. 이게 창업 중소기업 감면은 원래는 이게 사업자 또는 기업 단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장이 기준이 아니라 사업자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일부 사업장이 소위 말하는 위기지역에 있다 라고 하면 그 해당 사업장의 소득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제도예요. 그게 위기지역 창업에 대한 세 감면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취지를 보면 그 위기지역을 정부에서 정해놨어요. 뭐 군산지역 뭐 이런 데들 있어요. 제가 옛날에는 위기지역을 다 정해놨다가 자기 고향을 욕되게 하지 말라 뭐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뺐습니다.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이라고 지정된 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업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위기적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란색 보시면 2번이 제일 중요한 거고, 사업장 신설에 대해서도 세 감면의 혜택이 주어지고, 중소기업만 혜택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중견 대기업에 대해서도 세 감면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해하시겠죠? 업종 요건은 동일해요. 창업 중소기업 감면과 업종은 동일하고, 위기 지역에서 그 지정된 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기존 사업장에 있는 걸 옮겨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가로 안에 있는 걸 보면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은 제외하고 신설인 거야. 신설. 새로 차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가면 새 감면 받는다고 해서 기존의 사업장의 고용을 줄이고 그쪽 고용만 늘어나니까. 감면 기간과 감면율은 보시는 것처럼 5년입니다. 5년. 감면 대상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 끝나는 사업년도까지는 100% 감면하고 그 다음 2년은 50% 감면을 해줍니다. 근데 감면 한도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둘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데, 투자 금액 누적액의 50% 더하기 상시 근로자 수 1인당 1,500만 원, 청년의 경우에는 2천만 원, 요거를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거예요. 의미하시겠죠? 그러니까 누적액으로 하는 거예요. 누적액. 그래서 첫 해 감면액이 1억 원이다. 그런데 이제 누적액으로 두 개를 합친 게 2억 원이다. 그러면 아직 한도 안에 안 걸린 거야. 근데 둘째 이제 누적액이 늘어나겠지. 누적액이 2억 5천이 됐는데 1차년, 2차년에서 1차년에 1억, 2차년에 2억이면 2억 5천 왔으니까 아직 안 걸리겠지. 3차년에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후 관리가 있죠. 상시 근로자 수 관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감면받은 사업장인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한도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기간 중 각 과세연도 감면 대상인 상시 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이게 한도가 거기에 걸린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두 개 합친 것 중에서 상시 근로자 수, 이제 한도에 걸린 애들만 얘기하는 거야. 한도에 걸렸는데 이 걸리고 나서 상시 근로자 수가 줄어든 거야. 그럼 이해하시겠죠? 그럼 줄어들면 한도가 2년 이내 줄어들면 한도 줄어든 것만큼 법인세 추징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시 근로자 수에 걸렸어. 근데 2명이 줄어들었어. 그러면 2명분에 대해서 추징하겠다는 얘기야. 1,500만 원 곱하기 2 또는 2천만 원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추징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사업장 유지 요건. 올해 개정된 내용이고 옆에 가로치고 일반 규정이라고 써보세요. 일반 규정. 그리고 47페이지 한번 써보십니다. 47페이지. 거기 맨 밑에 가보면 이런 게 있어요. 거기 맨 끝에 상기 사후 관리상. 이게 위기 지역이나 어떤 특구들이 있어요. 뭐 대덕 연구단지 특구. 어떤 특정 지역에 들어가면 감면해 주는 게 있어요. 어떤 존에 들어가면. 그래서 사업장 사후 관리상 사업장을 그곳에 계속 유지하라는 요건이에요. 그 요건은 지역 특구 관련 감면에 대해서 우리 세법이 올해 다 개정이 됐어요. 조특법이.
그래서 연구 개발 관련 특구 감면 제도가 있고 우리 교재는 없지만 제주 첨단 과학 기술 단지 감면 제도가 있고 기업 도시 개발 구역 감면 제도 등 각종 특구에 들어가면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22년부터 일괄적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위에 가보시면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토해내게 돼 있어요. 동그라미 1번을 보면 감면 대상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해산하게 되면 그때는 법인세 상당액을 토해내게 돼 있어. 옆에다 씁니다. 소급 3년 해주겠어. 소급 3년. 소급 3년. 감면받은 세액에 소급 3년간을 법인세 추징한다는 거. 3년치 법인세를 내놓고 가라는 얘기예요. 동그라미 2번은 감면 대상 사업장을 위기지역 외 지역으로 이전한다. 이거는 다른 규정 어떻게 했어요? 연구개발 특구 지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겠지. 이전하면 소급 5년간, 옆에는 소급 5년입니다. 소급 5년. 다 똑같아. 나머지도. 그래서 3년 또는 5년 동안에 법인세 감면받은 거를 다 추징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자 상당액까지 다 추징한다. 이자 상당액은 납부지연 가산세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을 10만 분의 22씩 계속 계산한다. 자, 3-3번에 보면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이 나왔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은 일반 감면 조항이에요. 중소기업에 해당하면은 그냥 감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어떤 법인의 산출세액이 나와요. 이 중소기업에 산출세액이 1억이다. 그럼 그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만큼 세액을 빼주는 거야.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수도권 외 지역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다. 30% 빼주는 거야. 그러면 이 감면세액이 30% 빠지는 거야. 근데 계산 방식이 이렇지. 1억 곱하기 전체 과표 중에서 감면 소득이 있을 거 아니야. 감면 소득. 그 감면 소득의 비율만큼이 되는 거죠. 대부분 뭐 100% 가깝습니다. 그런 다음에 감면율 30%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게 100%다 라고 가정하면 3천만 원을 그냥 빼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실질적인 세부담을 낮춰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당연히 최저한세 걸어주는 거고. 근데 이 규정 자체가 다른 세액공제나 감면과 중복 적용이 대부분 안 돼. 투자세액공제하고 같이 적용이 안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얘가 제일 커. 보통 투자세액공제로 받는 금액보다는 얘가 더 큰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세부담 감소 효과는 크지만 다른 공제들과 중복 적용이 많이 안 돼요. 대신에 같이 적용되는 게 있어. 아주 중요한 게 고용 관련된 게 고용증대세, 고용증대 관련된 세액공제가 중복 적용이 되고 사회보험료 공제라는 게 있어요. 사회보험료 공제. 이거하고는 중복 적용이 돼. 그래서 실무에서도 이 두 개가 아주 크다고 보시면 돼요. 사회보험료 공제하고 중복 적용이 된다. 이해하시겠죠? 다 직접 감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 적용은 되는데 대신 아쉬운 거는 직접 감면 다 농특세를 내거든요. 여러분 교재 앞에 보면 간접 감면은 세금만 이연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농특세를 안 내. 농어촌 특별세를. 근데 직접 감면은 농특세를 내는 거야. 농특세 내고. R&D 세액공제도 중복 적용은 돼. 이거 R&D는 그냥 다 중복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R&D는 당연히 되는 거고. 자, 거기 의의를 보시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대상 업종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창업 중소기업 감면보다는 조금 더 넓어요. 넓고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의 일부를 세액 감면하는 제도예요. 대기업에 비해서 열악한 중소기업의 환경을 경영권을 감안해서 세 개 밑줄 긋습니다. 업종별로 차등해서 감면을 두고 있고 규모별이라는 건 중기업인지 소기업인지를 나눠요. 중기업, 소기업, 지역별, 수도권인지 아닌지를 나눠요. 그래서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로 차등해서 감면율을 달리 정합니다. 이 세 단어가 제일 중요한 거야. 업종별.
도소매냐 제조냐에 따라 달라지고 규모, 중기업이냐 소기업이냐에 따라 달라지고 지역별 수도권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면율을 차등해서 최소 5%에서 최대 3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예요. 여러분 실무 나가면 제일 이 율을 많이 보게 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일반 감면 제도예요. 그리고 그 혜택을 보는 범위가 가장 넓은 세액 감면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 세율을 이렇게 감면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의 유효 세율이 보통 한 15% 정도 된단 말이에요. 15%. 한 4억, 5억 정도면 15%. 만약에 과표가 한 10억 정도면 거의 20%에 가깝겠지. 거기서 30% 빠지면 20%라고 치면은 14%만 내게 되는 효과가 되는 거죠. 30% 감면되면 실질적인 세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근데 다른 세액공제와 다른 감면과 중복 적용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고용 대신에 2018년부터 고용증대 세액공제나 사회보험료 공제하고는 함께 중복 적용한다. 그래서 한도를 신설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의미 이해하시겠죠? 조특법 규정이요. 내년 이제 일몰이 있으니까 내년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바뀔 거 아니에요. 아마 내년까지 이제 일몰이 22년까지 있는 게 있고 23년까지 이제 걸려 있는 게 있거든. 24, 25, 23 내년하고 내후년 엄청 바뀔 거야. 정권이 바뀌면 조특법 엄청 많이 바뀌어요. 지금 트렌드는 고용에 많이 중점을 두고 있어요. 고용에. 근데 앞으로 이게 대기업 정책으로 가면은 투자에 더 방점을 두고 이게 지금 정부는 현 정권은 고용에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있고 뭐 어떻게든 계속 유지할 수도 있고 근데 아니 자 어쨌든 그렇다는 거지. 감면 대상자를 보면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소기업의 경우에는 소기업은 기본적으로 수도권 내에서는 인정이 되지만 중기업은 지식기반 산업을 빼고는 중기업은 수도권에서는 인정이 안 돼. 그래서 지식기반 산업이라는 게 주로 IT 업종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넘겨보시면 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의 소기업 규모 기준이 있어요. 뭐 제조업이면 120억 이런 게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르고 중기업은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표를 보면 도소매, 의료, 제조업 등의 법인이라면 수도권 소재 중기업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식기반 산업은 IT 기업은 수도권에 있어도 인정이 되는 거고 수도권 소재 소기업만 되는 거야. 소기업만 수도권에서 감면받을 수 있는 거고 자 업종을 이제 가를 거 아니에요. 이 업종에 있어서는 결국 감면 대상 업종은 표준 산업 분류에 따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감면 대상 단위가 있는데 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사업장 단위 그리고 기업 단위 두 개를 혼용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사업장 단위야. 그래서 공장이 지방에 있고 본점이 서울에 있다 이럴 때 문제점이 있는 건데 원칙적으로는 다 지방에 있어.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지방을 기준으로 각각의 업종별로 각각 공장 그리고 도소매 이렇게 따로 있으면 각각 업종별로 다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원칙은 사업장 단위인데 기업 단위가 있어요. 기업 단위. 본점이 수도권에 있으면 기업 단위로 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비영리라면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으면 전부 수도권에 있는 거로 보는 거예요. 수도권에 있으면. 그래서 표를 보시면 수도권에 본점이 있고 지방에 공장이 있으면 전부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봐요. 그러면 중기업이다라고 하면 전부 다 감면이 배제되는 거야. 왜? 본점이 수도권에 있으니까 지방의 공장도 수도권에 있는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에 본점이 있어요. 그리고 수도권에 공장이 있어. 반대의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럼 본점이 수도권에 있지 않으니까 각각 판단하는 거야. 왜냐하면 위에 조문은 본점이 수도권에 있으면 전부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기로 했잖아요. 그럼 본점에 지방에 있으면 각각 판단하는 거야. 원칙에 따라. 그럼 수도권 공장만 감면이 배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방에 있는 애들이 올라오는 거는 괜찮다 이거야. 여기서는. 오히려 반대가 되는 거지. 돈을 빨아오는데. 근데 우리가 내려가는 건 안 된다는 거야. 오히려 반대로. 사실 이상하지. 내려가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거는 반대의 케이스가 되니까. 어쨌든. 감면 대상 소득은 구분 격리한다. 감면 대상 소득과 비감면 대상 소득을 구분 격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감면 비율을 보시면 거기 기업 규모에 따라 우선 소기업과 중기업을 나누는 거야. 소기업과 중기업을 나누고 소기업 대비 중기업은 감면율을 반만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 소기업은 10, 20, 30인데 중기업은 절반이니까 50, 15가 되는 거지. 그렇죠?
소기업의 경우에는 첫 번째 라인과 두 번째 라인은 업종에 따른 구분이고 두 번째 라인과 세 번째 라인은 지역에 따른 구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도소매, 의료업 가장 낮아요. 소기업이라도 10%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수도권 안에 도매업을 제외한 업종이다 라고 하면 20%가 되는 거고, 수도권 밖에 도매업을 제외한 업종이다, 소기업이다 라고 하면 30%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인데 수도권 밖에 있고 소기업이다, 매출 120억이다, 아래다, 그러면 30% 가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중기업이다, 이제 매출이 큰 거죠, 소기업보다는. 그럼 수도권 밖에 도소매다 라고 하면, 왜냐면 수도권 안에 도소매라면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지. 수도권 밖에 도소매만 되는 거지. 그리고 수도권 안에 지식기반 산업 중기업은 되는데 10% 되는 거고, 수도권 밖에 도소매를 제외한 업종만 되고 거의 15%가 되는 거예요. 수도권 밖에 제조업이면서 수도권 밖에 제조업이면 15% 되는 거예요, 중기업이라면. 추가 감면 제도가 있어요, 추가 감면 제도. 그래서 일반 감면의 일반 비율은 요거는 외울 수 있으면 외우는 게 좋겠어요. 요거는. 근데 잘 안 되면 이걸로 쓰면 돼, 이걸.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로 차등하여 감면 적용한다. 최소 5%에서 최대 30%까지. 수도권 내에서는 소기업만 된다. 그리고 중기업은 주식 기반 산업만 된다. 요렇게 말로 쓰실 수 있으면 돼요. 추가 감면 이거 별거 아니고 장수, 성실, 중소기업이 있어요. 오래 버텼다는 거지. 성실, 중소기업. 개인 사업자만 돼요. 법인은 안 되고. 일반 감면율의 110%, 뭐 33%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장수, 성실, 중소기업은 10년 이상 계속한 법인이고요. 개인이고.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고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요건을 다 갖춰야 돼. 거의 안 나오죠, 거의. 10년 이상 계속 1억 이하를 벌고 있으면서 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췄다? 쉽지 않아요. 자, 감면 한도. 별표 치시고. 작년에 기획조사를 했어, 국세청에서. 기획조사를 했는데 중소기업 감면 한도 제도가 나온 지 한 2, 3년 됐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1억 원 한다, 1억 원. 그래서 1억 원을 적용했는데 이 납세자들이 상시 근로자 수 한도를 반영을 안 한 거야.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전산으로 뽑아서 다 가산세 매겼어요. 다 가산세. 그렇죠? 그래서 전부 다 기획조사 해가지고 쭉 뿌렸었어. 그래서 보시면 각 가세연도별로 한도를 1억 원까지 하는 거야. 이게 옛날에 중소기업이라도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중기업 정도 되고 매출이 꽤 커. 만 1,000억쯤 나오면 중기업 된단 말이야. 유예기간 중에 있는 애들. 그러면 법인세가 3, 40억 나와. 감면을 예를 들어서 한 15% 받아. 그러면 6, 7억 받는 애들도 있다고. 특별세 감면으로.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감면한대로 화끈하게 1억으로 줄여놨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죠? 거기에 고용까지 감안을 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대신에 고용 증대되면 추가로 공제까지 해주니까. 고용을 어떻게 감안하냐면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상시 근로자 수보다 감소하면은 한 명당 500만 원씩 빼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500만 원씩 빼서 한도 적용하겠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감면이 7천만 원 받는다라고 하면 한도 1억 원에서 우리 감소된 인원이 한 명이다. 그러면 9,500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한도 내에서 있는 거고. 만약에 직원이 10명 감소했다 그러면 한도가 5천밖에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한도에 걸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7번째. 중소기업은 유예 기준이 있죠. 근데 소기업은 유예 기준이 없어. 소기업은 탈락하면 곧장 탈락이야. 그래서 보시면 유예 기준 적용 여부. 해당 규정과 관련해 소기업 규정과 관련해서는 소기업 유예 기간 규정이 별도로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소기업에서 제외하는 거야. 즉시 소기업. 그래서 요게 사고가 지금 많이 나 있어요. 지금도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됐어. 이 소기업 유예 기준이 있는 줄 알고 우리 기장하시는 세무사분들이 유예를 그대로 적용했어. 이 기준이 한번 확 바뀌었거든. 그래서 소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서 감면을 받은 거야. 이 기준이 많이 바뀌었거든. 소기업 기준을 그냥 받은 거야. 근데 이게 다 탈락이지. 그래서 고지를 쭉 날렸단 말이야. 어마어마한 회사를 다 날렸는데 지금 소기업 유예 기준 요거 얘기하는 거야. 유예 기준. 유예 기준이 없는데 유예 기준 해줘야 된다. 논리가 어떤 논리인 줄 알아? 지금 다 깨져 있어. 대법원 간 것도 있어. 논리는
아까 그 논리를 피고 있어. 그 아까 그 이상한 날 소극과세 그거 있잖아. 중소기업 위에 우리는 기대하고 있었는데 왜 안 만들었냐 이거야. 왜냐면 원래 없는데 유예 기준이 원래 없는데 법령이 개정되면서 소기업 판단 기준이 싹 한번 바뀌었어. 싹 한번 바뀌면 그때 한번 유예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법령이 바뀌었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하시고 다만 거기 이 기준은 있어. 표준산업 분류 변경에 의해서 감면 업종이 변경되면 1+1은 있어요. 그거 있지. 매출액 조특법 규정이 변경된다고 해서 소기업 유예 기준이 있는 건 아니란 거야. 표준산업 분류 다른 법률의 변경이 있으면 유예 1+1은 돼. 그 해하고 그 다음에 1+1 동안은 소기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례 제한.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경정시 감면 배제한다. 근데 추계로 소득 금액 계산할 때 특별세 감면은 적용이 돼요. 거기 추계 소득 계산하는 경우에 특별세 감면은 적용해줘. 추계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실질 세율을 그냥 깎아주는 거기 때문에 추계할 때도 인정을 해줘요. 신고는 한 거야. 신고는. 하지만 무신고, 기하로 신고 둘 다 안 돼요. 최저한세 적용도 적용됩니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고 중복지원 배제, 특별세 감면 규정과 통합 투자세 공제 등과는 중복 적용이 안 돼요. 하지만 고용증대 세액 공제, 사회보험료 공제 요구하는 중복 지원은 허용돼요. 사회보험료 고용증대 이거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 안 받은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세무조정계산서 조그만 회사 잘 나도 안 하는데 이게 조그만 회사 보잖아. 그러면 내 뭐 아는 사람들 가서 해오라고 그러잖아. 진짜 놀랄 노자들이 되게 많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당연히 특별세 가면 이거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서울에 있어도 소기업에 웬만하면 돼. 조그만 애들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안 하시는. 여러분 기장할 때 안 하는 사람 무지하게 많아. 무지하게. 본인 사업했을 때 특별세 가면 받았어 안 받았어? 모르죠. 모르는 거지. 왜냐면 납세자는 이렇게 무식하기 때문에 몰라요. 자기가 뭐 받는지. 납세자는 뭐만 기억해요? 얼마 내는지만 기억하죠. 내가 세금 이렇게 조금 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야. 왜요? 안 받는 이유가 뭡니까? 안 받는 이유가. 일단 장부가 가라기 때문이죠. 장부 자체가 가라인데 거기에 무슨 세액 공제냐. 이 사람들은 마음가짐이 아마 무신고라고 생각하나? 그래서 무신고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안 받고 있는 건가? 안 받아. 그냥 안 받아. 특별세 감면 자체를 안 받아. 놀라워. 그냥 안 받는 거야. 이유는 그냥 안 받아. 조특법은 적용하면 안 돼.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 내가 볼 땐 이유는 모르겠어. 그냥 받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 여러분들도 나중에 일하실 때 제발 그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받아야지. 그냥 안 받는 이유는 특별세 금액이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거. 안 받는 거야. 이유는 조특법은 하면 안 돼. 그냥 이유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안 받습니다. 그냥 안 받는 거야. 이유는 조특법이니까. 조특법은 안 받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이게 한 몇 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세무사 이제 젊은 세무사분 중에 몇 분이 있는데 이걸로 경적을 해서 빌딩 사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진짜. 빌딩을 살 정도로 경적을 많이 했어. 그냥 세무조정 계산서만 들어오면 몇백만 원 계속 생기는 거야. 수수료가. 그냥 생기는 거야. 그냥 가져오기만 하면 생기는 거야. 가져오면. 다른 거 없어. 그들이 보는 게 내가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제자들도 그런데 몇 군데 취업했던 애들이 있어. 일단은 그게 지금 세무사법이 개정됐어. 개정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거 하기 힘들어. 그걸 이제 책자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책자를 가져오는데 누구한테 가져오냐면 대표이사에 지금 거의 기장하는 사람이 세무사잖아. 세무사와 그 대표이사는 친구란 말이야. 얘보다 더 친한 친구면 가져올 수 있겠지. 그 보험 설계사야. 보험 설계사들이 이걸 많이 가져옵니다. 실제. 보험 설계사들이 가져오면 보험 설계사랑 수수료를 5대5로 나눠 먹어 서로. 경정 청구 수수료를 나눠 먹는 거야. 그렇게 그 자산 그 하시는 분들 그럼 가져오잖아. 그럼 가져오면은 표지를 맨 처음에 봐. 표지. 걔네들 얘기 들어보면 표지가 이게 내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표지에 회계법인 찍혀 있으면 버려. 했을 거야. 표지에 세무법인 근데 이름 10개 있어. 한 10개 있어. 제대로 하는 데들 버려. 세무사 일단 봐. 그 표지 봐. 일단 표지 봐. 그 정도야. 그리고서는 세무사 이름 찍혀 있잖아. 그럼 있어. 그리고 나중에 업력이 되면 세무사 중에서 이름 리스트가 있어. 무조건 안 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서는 고용증대 사회법률 이런 거 다 안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경정 나오는데 그 세금 계산하는데 보통 30분이면 해. 여러분들도 30분이면 할 수 있어. 그냥 전산에다 때려 넣으면 해. 그러면 30분 만에 경정세액이 몇 천만 원 나온단 말이야. 5년씩 긁으면 몇 천만 원 나와요. 그럼 경정 청구하는 거야. 그럼 수수료 막 30%씩 받고 그러더라고. 납세도 잘 모르니까. 그러면 한 1,000만 원씩 나오는 거야. 그럼 그거 가지고 설계사하고 5대5 나누는 거야. 그렇게 해서 빌딩 산 거야 지금. 다 안 한 거야, 다 안 한 거. 그래서 지금 제일 그 공무원 출신 이제 세무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분들이 그분들이야, 그분들. 죽여야 된다고. 그렇죠? 다 그냥 안 한 거야. 그리고 일반 세무사님들도 그냥 안 한 거야. 안 한 거 이유는 없어. 주특법은 안 하니까. 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안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 그냥 많은 게 아니야. 그냥 안 한 거야, 그냥. 근데 이 세무사법이 개정됐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난 거야. 세무사회를 이제 점령하고 계신 분들이 이놈의 새끼들과 안 되겠다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법을 개정했습니다. 뭘 개정한 줄 알아? 세무사가 그런 자산, 이게 보험 설계사한테 수수료 주면은 자격 박탈로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제 뭔가 다른 방향으로 개정해야 되는데 박탈로 개정한 거야, 그거를. 그걸 세무사법 위반으로 개정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못 합니다, 이제. 그래서 보험 설계사한테 그 자료만 가져오면 되잖아. 자료를 못 가져오게 한 거야. 이제 법을 바꾼 거는 보험 설계사분한테 자료를 못 가져오게 바꾼 거야. 법을 지금. 그래서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바꿔놓은 거야. 어쨌든 간에 특이한 제도입니다. 연구인력개발 지원 가보겠습니다. 난 그거 보면 진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나는 진짜 정말 힘들게 돈 벌거든. 힘들게. 나는 진짜 이거 법조문 계속 보면서 경정이 진짜 이거 조사 하나 가지고서 막 따지고 있는데 걔네들은 남의 실수 하나를 그냥 애들이 못한다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야. 그래서 야, 나 그건 진짜 창피하지 않느냐 막 이렇게 혼자 얘기했어. 나하고 김현수하고 맨날 창피하지 않느냐 그랬는데 가만히 걔네들 지켜보니까 창피한 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지. 뭐가 중요하냐 이거지. 그냥 빨대 꽂으면 되는데. 근데 그러려면 이제 설계사분들한테 이제 얘기하면서 그렇단 말이야. 설계사분들한테 이렇게 막 하면서 그러면 그 가져오는 5대5 나눠도 그들이 갑이야. 그들이 갑이기 때문에 거기한테 막 술 사주고 막 이렇게 해야 돼. 또 우리 그런 것도 싫어하거든. 하지만 한 번만 참으면 될 것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수수료율이 25%부터 시작했다더만요. 설계사한테 한 25% 30% 주다 나중에 이제 율이 올라가서 이제 업계 뛰어드는 세무사분들이 많은 거야. 그러다가 이제 뭐 하다가 처음엔 30% 25% 해서 몇 군데 뛰어들고 50%까지 올라간 거야 수수료율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60%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 막 그 설계사분들이 야 얘는 더 많이 준다는데 여태가 막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영업 직세가 항상 유통이 짱이잖아. 유통은 거기에 있고 실력은 필요 없어. 사회보험료 고용증대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는데 뭐 거기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가면 그럼 경주하면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가면 걔네들 했느냐? 별로 안 해. 그 구분경 해야 되니까 피곤해. 그거는 시간이 많이 들어.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그 정도야 지금. 어쨌든 그렇다 이거야. 자, 연구 인력 개발 지원 가보겠습니다. 1장. 자, R&D 세액 공제죠. R&D 쪽인데 연구 인력 개발 지원과 관련된 단계별 지원이 있어요. 이제 편하게 보시면 38페이지에 연구 인력 개발과 관련해서 첫 번째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계가 있어요. 수령 단계. 수령 단계에서 세제 지원은 아주 단순해요. 자, 우리 법인세법에 보면 이제 연구 개발과 관련해서 보조금을 받게 되면 어떤 보조금을 받으면 자산 수중이익이 생기지. 그러면 법인세법에서는 일시상각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어. 그래서 과세 이연할 수 있거든. 근데 법인세법 29조에 보면 이게 문제 29조 그 법인세법전을 보면은 이 보조금에 대한 과세 이연을 할 수 있는 법률이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 다 과세 이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기촉법이라는 게 있어요. 기술개발촉진법이라는 게 법인세법에 열거가 안 돼 있어. 그런데 기술개발촉진법이 연구와 관련된 법률이잖아. 그래서 조특법엔 기술개발촉진법에 관련된 연구 보조금을 받으면 일시상각 충당금 설정 여부도 관계없이 그냥 과세 이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거야. 그럼 이해하셨죠? 그래서 입금 불산입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해당 비용을 지출할 때 그때 입금 산입하면 돼. 그럼 결국은 회사는 걔를 입금 산입하는 걸 입금 불산입했지. 지출할 때 비용 처리하겠죠? 그렇죠? 그때 입금 산입하면 네팅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첫 번째 수령 단계에서 입금 불산입하고 그 다음에 2월하여 지출 단계에서 입금 산입하는 제도가 있더라. 두 번째, 지출 단계에서 가장 큰 건 세액공제죠. 원래 세액공제는 비용에 대해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투자에 대해서 해주는 거야. 투자에 대해서. 근데 R&D는 다 비용이야. R&D라는 건 인력개발, 연구개발이야. 가장 큰 포션은 인건비야. 인건비. 애들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게임 개발하는 거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지.
애들 슬리퍼 신고 테헤란로에서 밤 늦게까지 일하고 맨날 게임에서 게임에서 다녀봐. 회사 안 다녀. 게임에서 다니는 사람 없나? 테헤란로에 있어. 선릉역 저 테헤란로에 이게 대로변 있고 옆에 도로가 있으면 거기에 있단 말이야. 요즘 판교에 제일 많지, 판교. 거기 가면 게임회사 애들이 있단 말이야. 게임에서 개발하는 분들. 밤 새는 거야. 게임은 그냥 밤 새는 거야. 내 게임하는 애들 보면은 가끔 가서 옛날 요즘에 안 갔는데 가서 보잖아. 그럼 한층 내가 통으로 다 열려 있어. 그냥 계속 그 개발자 애들은 계속 그것만 하는 거야. 계속. 이게 게임 개발이라는 게 중간에 쉬면 안 된다고더만. 계속 해야 된대. 중간에 쉬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먹고 자고 계속 해요. 밥도 그 앞에 뭐 구내식당 같은데 백반집 있어요. 밥 되게 잘 나오더라고. 어쨌든 간에 잘 나와 맛있어. 근데 거기서 계속 밥 먹고 슬리퍼 신고 그냥 하는 거야. 그게 계속 있어. 잘 씻지도 않아요. 거의 종민이 수준이야. 거의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이야. 계속 거기서 일하는 거야. 보면 그냥 그래서 남자애들 비율이 엄청 높아요. 이게 안 씻고 그냥 계속 있는 거야. 개발자들 그냥 코딩만 계속 하는 거야. 그냥 인건비가 다야. 인건비가 전부 인건비야. 그 인건비 다 되는 거 R&D 세액공제 해주는 거지. 전부 다 기본적으로 가보시면 세액공제. 그러니까 투자에 대해서 시설비는 별로 안 남아. 다 인건비야. R&D. 트라이앤 밸런스 몸으로 떼어는 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안 되네. 또 해볼까? 안 되네. 안 되네? 이거죠. 계속 하는 거죠. 안 되네? 이렇게 해볼까? 안 되네? 이렇게 해볼까? 안 되네? 이렇게 해볼까? 이런 거죠.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도 그래야 돼. 시험 문제 풀 때도 안 되네? 그러면 해답 볼 게 아니라 다시 해보는 거죠. 안 되네? 다시 해보죠. 안 되네? 다시 해보죠. 그 될 때까지 해야지 그거를 안 되네? 그래서 해답 보고 되네? 그러니까 정신승리만. 자기가 안 되네? 그러면 다시 해서 이거 되는 걸 해야지. 그게 성공이지. 연구개발을 해야죠. 그렇죠? 정신승리만 하면 안 되는 거지. 보시면 세액공제, 투자 비용이 있으면 세액공제 해준다 이거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비 지출. 그래서 이제 단기 지출액의 25% 또는 신성장이나 원천 기술은 40%. 올해 새로 들어온 게 국가 전략기술이라는 게 있어. 전략기술. 그래서 이제 크게 3대 산업을 지정해서 이제 문재정부에서 전략기술 요걸 육성해야 된다. 그래서 3대 전략기술이라고 있어. 네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3대 전략기술이 뭐가 필요할 것 같아? 뭐 바이오는 너무 넓지 않니? 바이오 너무 넓지 않아? 전략기술 세 개 뭐가 있을까? 제일 중요한 거. 앞으로 우리가 먹거리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지금 세계 패권과 관련해서 이거 막 신문만 잘 봐도 조금 느끼는데 이 세 개는 꼭 필요하다. 이거 전략기술을 지정한 게 있어. 뭐랬어? 전략기술. 반도체 맞았어. 반도체 일단. 바이든이 한번 중국이랑 싸우고 그러잖아. 반도체 뭐 있느니 없느니 막 난리잖아. 반도체 하나 맞췄고 그다음 뭐 맞췄? AI? 에너지? 에너지 범주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먹거리 하려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 이렇게 관심이 없어? 우리 기욤이. 서모. 전기차 관련된 거야. 배터리. 그죠? 여기다 투자하면 돼. 마지막 하나. 백신. 코로나 백신. 요 세 개를 전략산업이라고 했어. 국가 전략산업. 여기에 투자하는 거 공제를 더 높여준 거야, 지금. 그래서 국가 전략산업, 요런 데 50%까지, 최대 50%까지 공제해주겠다. 여기 있고. 사업단계. 이 사업단계는 뭐냐면, 이제 연구개발이 다 끝난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어떤 특정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연구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 감면해주는 특구 입주기업 감면이 있고, 이게 연구개발이 다 끝나면 특허를 취득하겠지. 자체 특허를 취득한 거에 대해서 사업화한다는 건 그걸 특허를 대여해주거나 양도해서 돈을 마련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여소득에 대해서 감면 25%, 양도에 대해서 50% 감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가보겠습니다. 자, 연구인력개발비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해주는 아주 특별한 규정이에요. 전 세계 다 가지고 있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연구인력개발을 투자 촉진하여, 거기 파란색 보면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투자를 촉진하여. 이 투자라고 썼지만 광범위한 의미에서 투자를 얘기하는 거지. 투자라는 게 옛날에는 투자가 기계 사고 이런 게 투자였지. 지금은 그렇지 않죠. 기계 사는 게 다 투자가 아니죠. 지금 무형의 자산이 중요한 거 아니야. 이 무형의 자산의 대표적인 게 사람의 투자, 뭐 기술의 투자 이런 거잖아. 넷플릭스 재무제표 본 적 있어요? 넷플릭스 재무제표?
관심도 없죠. 넷플릭스 재무. 본 적은 있죠. 넷플릭스 그냥 재미로 영화를 본 적은 있지만 넷플릭스 재무제표 보면은 되게 재밌어.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영화 컨텐츠가 있죠. 어마어마한 컨텐츠가 있잖아. 무지하게 많을 거 아니야. 걔네들은 사면 비용 처리합니다. 그냥 비용 처리 자산 안 잡아요. 영화 제작을 했지. 그죠? 그 감가상각 여러분들 1년으로 쪼개서 합니다. 걔네들. 그죠? 그러니까 걔네들 재무제표에 자산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익이 별로 안 나오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이익은 걔네가 마음 먹고 했으면 훨씬 더 뻥 튀겨서 나오지. 하지만 그 장부에 없는 이익이 엄청 많은 거야. 넷플릭스의 PBR이 굉장히 낮다라고 얘기하거든. PBR이 뭐냐? 프라이스 북 쉐어야. 그러니까 장부가 대비 시가총액을 얘기하거든. 그럼 시가총액이 장부가 대비 너무 높다고 얘기하는데 장부에 없어. 그냥 안 보이는 자산이 엄청 많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자산이 많단 말이야 실제. 애플 TV, 애플 같은 경우도 재무제표 작성할 때 애플 TV에 돈 엄청 때려 넣었잖아. 뭐 이번에 그 뭐 빠진코 뭐 그것도 뭐 1,000억씩 넣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 빠진코 할 때 처음에 그 찍는다는 거야. 뭐 찍으신다는데 그래서 내가 뭐 누구랑 뭐 캐나다에서 찍는다고 가지고 뭐 그런 걸 찍어? 막 그랬었는데 그 인기 엄청 많다고 하더만 무슨 선생님하고 찍는 데서 뭐 그런 걸 찍어? 혼자서 뭐 액션이나 찍지, 멜로나 찍지, 잘하는 거나 하지. 그런데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런 거 돈 넣었잖아. 애플도 그 1,000억 넣었을 거 아니야. 1,000억 다 바로 비용 태워 걔네들 요즘에. 그냥 관심도 없어. 장부에 띄우는지 관심도 없어. 사실만 그렇지만 진정한 의미의 투자는 요즘에 그런 게 투자지. 투자는.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R&D 비용 있죠. Research and Development. 이게 디벨롭먼트 한다는 게 다 그거네. 넓은 의미에서 투자 비용도 다 축적해야 돼. 기술을 축적하고 우수 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해주는 거지.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얘한테 인건비를 R&D 직원 석박사 이런 애들 막 1억씩 줘. 근데 거기서 생각을 해봐. 1억을 줘. 근데 내가 내 세금으로 생각해보면 1억 주면 법인세 20% 땡겨지잖아. 이익이. 그리고 얘 지출한 금액의 25%뭐 최대 50%까지 세액에서 공제해주면 거의 거저 쓰는 거잖아. 국가에서 지원해주겠다는 지 세금에서 지원해주겠다. 그리고 당장 이익이 안 나오더라도 이걸 2월 공제를 10년간 해주니까 언젠가 세금에서 다 공제될 거다. 마음껏 뽑아 써라는 거죠. 이공계 애들 써라는 거죠. 그래서 이공계 사람들 많이 지원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문과죠? 우리는 쓰레기야. 우리는 R&D 쪽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왜 그러냐면 연구 개발 쪽에는 전담 부서가 있어. 기업 부설 연구소. 기업 부설 연구소에 등록할 수 있는 인원은 이공계야. 이공계. 우리는 안 돼. 이공계는 안 돼. 나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 기업 부설 연구소에 등록을 하려면 학사학위 이상이 있어야 돼. 또 이 고등학교 나면 안 돼. 예전에 내가 뭐 구두회사를 했거든. 구두회사. 근데 연구소장님이에요. 연구소장님이 고등학교 졸업하셨어. 등록을 못 한다는 거야. 고등학교 졸업했다는 이유로. 근데 생각해봐. 그 구두에 대한 열정만큼 누구보다 뛰어나지. 30년 동안 구두만 만들었어. 그분보다 구두 누가 더 잘 만들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말이 되냐. 아무리 그래도 연구소장님이 꼭 대학교 나와야 되냐. 이게 대학교랑 무슨 상관이 있냐. 아니 구두 만드시는 분이다. 내가 그래서 거기 이제 거기가 있거든. 거기 전화까지 했는데 나도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분이 구두 만드는 분이다. 학위가 무슨 상관이냐. 구두 만드는 법이 그랬대. 이분 구두 닦는 거 아니다. 구두 만드는 거다. 이거 돼야 된다. 이거 학위랑 무슨 상관이냐. 안 된다는 거 안 돼. 이게 뭐예요 뭐. 이게 학위 이상. 이게 그렇잖아. 공대 나와야 돼. 공대. 너 공대 나왔어? 뭐? 본인이 공대 나왔냐고. 본인 물어봤죠. 우리는 안 돼. 너랑 나랑은 안 돼. 난 문과. 너 공대 나왔어? 그쪽 공대 아니야? 그냥 이과계래요? 공대는 아니야? 공대예요? 배 탔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 공학사야? 그 공대 아닌 것 같은데? 그 학교가 공대 같지는 않은데 배멀미하는 놈이 배는 왜 타가지고 어쨌든 간에 공대만 인정해. 공대반 이상해. 어쨌든 자 어쨌든 연구개발비 의 가보겠습니다. 의 연구개발 외우라고 그랬죠.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나중에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세액공제 경정이 R&D 세액공제 진짜 많이 하는 거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는 이제 크게 세 가지의 범주로 나눠.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별표 치고 연구개발비의 범위야. 범위.
자, 내가 자체 연구개발하는 게 첫 번째에서 자체 연구개발비. 이게 기업 부설 연구소 같은 거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연구개발을 위탁하는 경우 있어. 위탁 공동 연구개발. 지금 우리는 39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파란색 쳐져 있는 데서. 그 다음에 이게 범위야, 범위. 연구개발비의 범위를 쓰라고 그러면 이거야. 자체 연구개발비, 위탁 공동 연구개발비. 그리고 정부에서 출연금 받아서 연구개발할 수도 있죠. 걔는 빼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정부에서 돈 받아서 연구개발하는 건 빼는 거야. 연구개발이라는 거의 본질은 창업에서 배운 것보다 더 심한 리스크야, 리스크. 연구개발은 실패를 전제로 하는 거야, 실패를. 연구개발 자체는 다 실패를 전제로 하는 거야. 완전 이거 될지 안 될지 모르고 하는 거야. 이거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당연히. 안 되는 거 전제로 하는 거지. 확실한 거 어디 있어, 확실. 실패를 각오하고 하는데도 돈을 하니까 세금 다 깎아주겠다. 그래야지 여러분 사회가 발전하고 그런 거죠. 다 실패할 거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부하는 여러분 근데 연구개발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건 실패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확실한 거에 놓고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숙연해지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연구개발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지금 연구개발할 때가 아니야. 3번 새로운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 금액 중 과학 기술 분야와 결합되어 있지 않은 연구개발비는 자체 연구개발비만 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성형외과도 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심지어 성형외과도. 새로운 수술 기법이 아니라 성형외과는 뭐냐면 자기네 마케팅 같은 거 할 거 아니야. 마케팅하면 홈페이지 구축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런 거에 있어서 거기 나와 있잖아. 새로운 서비스 및 전달 체계라고 돼 있잖아. 그럼 고객 유입 유통 경로 있잖아. 앱을 개발해서 고객들이 우리한테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있지. 이런 것들도 다 R&D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걸 외주를 줬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자체 연구개발 센터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주주인 임원의 인건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서 자체 연구개발. 자체 연구개발의 핵심은 뭐냐면 동그라미 1번.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거기 밑줄 그어볼까? 연구소나 전담부서가 있어야 돼. 연구소나 전담부서가 있어야 돼. 기업부설 연구소라고 하거든요. 전담부서가 있어야 돼.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의 인건비. 자, 밑줄 그어볼게. 전담요원의 인건비. 요게 핵심이야. 전담요원의 인건비. 이게 실무에서도 제일 중요해. 인건비인데 전담요원의 인건비야. 전담요원. 연구 개발만 하는 애의 인건비야. 이게 중소기업에서 이게 힘들어. 중소기업의 연구소는 연구만 안 해. 딴짓도 많이 해요. 연구만 해야 되는데 딴짓이 여러분 네이버 쇼핑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무슨 자기가 공장에서 일도 하고 애프터 서비스도 하고 막 그래. 그래서 이게 전담의 요건을 갖추기가 되게 어려워. 현실에서. 하지만 우겨야지. 우겨. 그렇죠? 옛날 회사 다녔다고 그랬나? 뭐 이런 비슷한 회사 다녔어요? 어떤 회사 다녔어? 영업주세요? 그런 회사에서 기술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었어? 아니었어? 어쨌든 전담요원의 인건비. 이 실제로 근데 세무조사 같은 데 가보면 이런 걸 막 털어요. 연구소 직원들 있잖아요. 직원들이 연구만 했는지 이제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찾는 거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일단은 인사 기록카드를 보면 돼. 인사 기록카드 가보면 대기업들도 중견기업만 돼도 이런 게 있어. MBO라고 있어. MBO라고 알아?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트라고 해가지고 자기 성과 기술서 같은 게 있어. 그럼 매년 내가 성과 평가 받기 위해서 내가 나의 올해의 목표, 내가 목표를 뭐를 달성했는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내가 하는 일이 거의 다 기재가 돼 있다고요. 그럼 나의 목표의 일이 뭐야 봐. 별별 거 다 써. 사람이라는 게 자기 칭찬받고 싶으면은 오버하게 돼 있지. 다 오버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한 일을 다 적게 돼 있어. 조금이라도 다 적게 돼 있지. 그럼 연구만 하는 게 적는 게 아니라 저는 출장을 많이 갔고요. 뭐 이런 얘기 다 있어요. 전 출장도 많이 갔고요. 봉사활동까지 싸그리 다 적습니다. 저는 애프터 서비스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고요. 공장에 가서 파견도 했고요. 뭐 이런 거 다 적는 거야. 전담이 다 뽀록 나는 거야. 그럼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막 쇼부를 쳐요. 이제 조사관님들이, 반장님들이 이거 전담 다 지워. 그러면 R&D 세액공제가 싹 다 지워지는 거야. 하나도 안 나와. 하나도. 빵원이 나와. 빵원. 그러면 거기다 대고 이제 무릎 꿇고 반만 인정해달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반장님이 반을 어떻게 인정할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인원에서 반을 뺄 거냐. 그렇죠? 아니면 얘들이 이제 기간으로 안 보낼 거. 이게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11개월 중에 일한 기간으로 할 거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인건비. 기억 니은 디귿은 뭐냐면 이게 이제 법이 여러 번 판례에서 깨지고 나서 이제 법이 지금 정비된 건데 퇴직금은 빼겠다는 거. 퇴직금은.
그게 퇴직연금 보험료든 뭐든 충당금이든 뭐든 다 빼겠다는 거야. 퇴직금은 싹 다 빼겠다. 그래서 제일 큰 게 인건비예요. 인건비. 전담 요원의 인건비야. 그래서 기업 개발 부서 전담 요원. 옛날에는 이런 것도 됐었어. 디자이너 있지. 디자이너. 디자이너들은 기본적으로 연구 개발 부서에 등록이 안 돼. 지금은 문화센터를 그 관련 부서를 차릴 수 있어. 그래서 들어갈 수 있거든. 근데 디자이너는 안 되는 거야. 디자이너는 원래. 그래서 세액공제가 옛날에는 디자이너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슈가 있었는데 다 돼 지금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전담 부서에 없어도 디자이너가 다 됐어. 그래서 세액공제 이거 많이 해먹었어. 나도 출판사들 많이 했거든. 출판사에 에디터들 있어. 에디터들 인건비를 다 때려든 거야. 응? 내가 얼마 전에부터 하는 이제 레깅스 만드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레깅스 만드는 애들. 얘네들도 디자이너들이 많아요. 디자이너들이. 그 레깅스 디자이너들이 있더라고.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 한 10대 명 있더구만. 10대 명. 걔들이 다 똑같은 옷인 줄 알았더니 뭐 그게 다 디자인이 있대. 나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 10몇 명이 디자인을 한다는 거야. 그거 다 똑같은 옷 아니냐? 그랬더니 화를 내시더라고. 다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다 똑같은 건데? 그래서 그거를 매년 10몇 명이 뭘 그렇게 디자인을 하냐? 그랬더니만 막 화를 내는 거. 우리를 뭐 물어보냐? 그래서 알았다. 근데 걔네들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구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걔네들도 디자이너도. 디자이너들 등록이 다 돼 있더라고. 실제. 의미 이해하셨죠? 등록이 돼 있어야 돼. 2번을 보니까 전담 부서 등 연구 개발 서비스 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 부품 원재료 시향류 구입비 및 소프트웨어 이런 것도 다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가로 안에 보니까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그러니까 모든 소프트웨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거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여기에만 되는 거고 서체, 음원, 이미지 대여 구입비 이런 것도 돼요. 그러니까 서체, 음원, 이미지 대여 이런 거는 게임 회사들이 되게 많이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거야. 여기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되게 중요하겠지. 3번은 신성장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데 전담부서 및 연구개발 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 그러니까 빌린 거야. 빌려서 쓰는 임차료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도 인정이 된다. 이게. 다음 페이지에 보면 판례는 뭐냐면 퇴직금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어. 그래서 퇴직금에 대해서 원래 후불적 임금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퇴직금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이슈가 있었어. 옛날에는 인건비라고만 돼 있고 퇴직금이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퇴직금과 같이 장기간 근속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이라 할 수 없고 퇴직급여 충당금은 기간 손익 계산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비용을 추산한 것이어서 이를 정책적 목적의 세액 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금도 해달라고 했지만 이건 인건비가 아니다. 충당금이다. 그래서 안 해줬다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DC형 있지. 퇴직연금 보험료. 요거를 이제 해달라고 했었던 거야. 근데 DC형 돈을 넣었으면 그게 비용이 과연 되느냐라는 게 인건비로서 인정이 되느냐에 있었지. 가보시면 조특법이 해당하는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봐준 거야. 이게 퇴직연금 보험료도. 의미 이해하시겠어요? 얘를 왜 퇴직금이 아니라고 본 거야. 보험료라고 본 거지. 보험료로서 인건비 성격이 있다고 본 거야. 그리고 나서 지금 법을 바꾼 거야. 의미 이해하시겠죠? 자, 연구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남들과 함께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위탁 공동 연구 개발도 인정이 됩니다. 위탁 공동 연구 개발. 그래서 대학교나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 출연기관 이런 데에다가 비용을 지출하고 함께 연구 개발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에게 위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공대 교수님들 있죠. 공대 교수님들 중에서 돈 진짜 많이 버는 분들 많아. 그렇죠? 우리 뭐 회계나 세무 쪽의 교수님들도 돈 좀 버는데 뭐 이렇게 자문하고 이렇게 버시는 분들 여러분 생각보다 많거든. 세무 쪽에서도. 그렇지만 그분들은 이 공대 교수님에 비하면 다 조족지열이에요. 공대 교수님들 내가 소득세 신고 가끔 해주는 분들이 있거든. 내 세무 교수님이 친한 분이 있어. 그래서 자기 친구래. 친구를 해서 소득세 신고를 해달래. 근데 내가 신고를 해줬어. 근데 이제 나한테 해달라고 하면서 친구는 그 네가 해줘. 했는데 나한테 또 전화 와서 물어봐. 걔 얼마 버니? 또 물어봐요. 그러면 이 메이러가 아니지. 메이러가 자기가 얼마 버는지 그렇게 궁금한. 그래서 근데 또 얘기해 줄 수는 없죠. 클라이언트의 비밀인데. 그래서 계속 얘기해달라. 그래서 내가 얘기 다 하면서 형보다는 겁나 많이 벌어. 진짜. 그 얘기만 해줬어요. 형보다는 게임이 안 돼. 형이랑은 계급이 달라. 이렇게 얘기만 해줬어. 같은 교수가 아니야 형. 막 계속 형 같은 교수가 아니야. 형이랑은 계급이 달라. 계급이. 나랑 차는 같은 거 타는데
그분이 엄청 겸손한 거예요, 형. 형은 그렇게 살면 안 돼. 형 지금부터 차를 줄여.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둘 다 뭐 BMW 타고 다니더라고. 형이 차를 줄여. 형이 지금부터 이제 아반떼를 타든지 이렇게 해야 돼. 내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형 그렇게 살면 안 돼. 막 계속 했어. 형 그거 벌어가지고 지금 아반떼 타면 딱 적당했구만.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경대 요새 막 10억, 20억씩 버는 사람들이 있어. 내 그 소속사에 신고하신 분이 25억 벌더라고, 25억. 대박 아닙니까, 대박? 그러니까 특허권 하고서 받는 거야. 계속 받는 거야, 계속. 이 위탁 연구 개발비. 이런 거 많습니다, 실제. 그래서 그 비용도 R&D 세액공제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위탁 연구 공동 개발비에서 핵심 뭐냐면 그리고 나서 남는 소유권이죠. 개발에 대한 소유권이 누가 있냐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있어야지만 위탁자가 받을 수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자, 기타.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알죠? 그것도 R&D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5번에 비적격 연구개발비. 이거 사례에서 나올 수 있는 거고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일반적인 관리 지원활동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은 연구개발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탁자 입장에서는 자기 매출일 뿐이야. 자기 제조원까지 이게 R&D 비용은 아니야. 리스크가 전혀 없지. 개발시켜가지고 난 돈 다 받고서 해주는 건데 무슨 리스크가 있어. R&D는 리스크를 전제로 하는 거야. 실패를 전제로 하는 거야. 실패를. 돈 주는 애들은 실패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 나는 받아가지고 실패하든 뭐 하든 돈은 내 돈은 챙기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동그라미 2번.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 용역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를 지출한 금액은 세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해하시겠죠? 같은 맥락인가 수탁받아. 연구개발 결과물이 타인에게 귀속되므로 연구개발에 대한 위험을 수탁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전혀 부담하지 않고 따라서 위탁자가 연구개발비로 공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에게 이중공제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놀랍게도 금융기관 이런 데도 R&D 세공제 엄청 많이 받아요. 왜냐면 우리 금융기관이 지금 R&D 엄청 많이 하는 게 뭐야? 모바일 이런 거 뻗떡하면 바꾸죠. 뻗떡하면 이 새끼들. 뻗떡하면 뭘 바꿔. 화면을 뻗떡하면 바꿔. 근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렇잖아요? 나는 화면만 바뀌면 겁나. 마누라 돈 뺏어가는 줄 알고 화면 바뀌면 사실 겁이다. 그래서 화면이 뭐 그렇게 자주 바뀌어. 무슨 뭐 업데이트를 한대. 그거 다 R&D야. R&D 그쪽에서. 어마어마한 게 또 이겁니다. 다 R&D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조만 받는 게 아니야. R&D 세액공제는 이게 계속 이게 문을 넓혀야 돼. 머리를 계속 넓혀야 돼. 내가 이거 요즘에 내가 지금 자꾸 이게 딴 생각을 하는데 R&D 세액공제에 꽂혔을 때는 모든 게 R&D로 내가 했어. 야, 이게 길가면서 저거 R&D 세액공제 되나? 이제 엄청 그랬어. 내가 하다못해 뮤지컬을 보러 가도 그때 그 생각이 뮤지컬을 보러 갔어. 기다리는데 야, 저 무대 장치 저거 R&D 아니냐? 혼자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 뮤지컬에 처음 만드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R&D인가 아닌가 되게 고민되는 게 그 무대 설치 비용. 아, 저거 매출이 직접 원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매출이 직접 원가잖아. 근데 저게 R&D라고 볼 수도 있고 무대 설치 디자인 있잖아. 디자인. 이게 되게 애매하지. 그렇잖아요? 이게 매출 원가냐 R&D냐 구분이야 결국은. 매출 원가는 나의 그냥 직접 비용이야. 근데 R&D는 실패를 전제로 한 거잖아. 근데 디자인 같은 게 다 R&D야. 디자인. 제품 패키징 이런 거 R&D야. 그래서 얘 컵 있지. 저 컵을 하기 위해서 금형 뜨기 위해서 맨 처음에 뭘 했냐면은 저 제품 디자인하고 포장 패키징 같은 거 다 했을 거야. 그 디자인 보호법이 있어요. 그 법률에서 다 보호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거 무대 설치 디자인도 저거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계속 생각하는 거야. 뭐든 다 생각하는 거야. 저게 다 R&D인가 계속 생각해. 그 관련된 법률을 계속 보고. 그래서 계속 그 경쟁의 시장 계속 열리는 거야. 그 우리나라 세제가 왜 잘못됐냐면 R&D 세액공제의 본질이 잘못돼 있어서 그래. 액티비티 베이스로 가면 이렇게 안 됐어. 액티비티 베이스가 뭐냐면 실제로 R&D는 뭐냐면 진짜 위험을 투자해서 연구개발 활동에 있으면 돼. 활동에. 근데 우리 세제가 뭐냐면 방금 전에 본 것처럼 다 문과가 만든 거야. 한마디로. 이거 돼? 이거 안 돼?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야. 이런 걸 이제 룰 베이스라고 하거든. 룰 베이스로 만들다 보니까 루프가 생기는 거야. 이게 R&D가 아닌데도 규정이 돼 있으면 되는 거고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외국의 세제는 다 액티비티 베이스더라고. 그래서 외국에는 R&D 팀, 텍스 팀의 공대생이 20% 다녀. 텍스 팀에 아무 자격증 없는데 공대 출신, 박사 출신들이 한 20% 다녀. 외국에는 국세청에도 외주 팀이 있어 아예. 이번에도 우리나라 국세청에서도 아예 외주를 지금 주고 있어. 그래서 신성장 원천 기술에 대한 인증을 국세청도 한다고 그랬잖아. 산자부도 하고. 그래서 그 팀이 아예 공대 출신인 거야. 공대.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내 후배 중에서도 신성장하고 R&D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세무법인이 있단 말이야. 회계사 애들 나와가지고 하는데 거기도 박사님 두 분 있어. 그것만 하는 거야. 변리사들하고 같이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액티비티 베이스로 가는 게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야지 맞죠. 이게 진짜 아는데 액티비티냐, 그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 우리 기재부라고 얘기하진 않겠어. 하지만 룰 베이스로 해야지 내가 지금 결정을 할 수 있을 거야. 액티비티로 하면 나는 모르는 분야가 되잖아. 그럼 저쪽에 넘겨야 돼. 그죠? 근데 지금 하나 넘긴 게 산잡으로 넘긴 거야. 그리고 문화와 관련된 문체부로 넘겼단 말이야. 권한을. 신성장 있죠. 국가 전략도 지금 산잡으로 넘어갔고. 자꾸 넘길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이 된 거야.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죠? 액티비티 베이스로 다 바뀌어야 돼. 기본적으로. 그럼 우리는 이제 거기서 이제 돈 어떻게 벌 거냐 이런 문제는 생기겠죠. 공대 애들을 이제 계속 공대 애들이 들어오는 거잖아. 아, 걱정하지 마. 어차피 돈은 레버리지야. 걔들 빨대 꽂고 쭉쭉 뽑아봐 오면 되는 거야. 전체적인 절차나 플로우는 우리가 장악하고 애들 시키면 되는 거야. 시키면. 항상 남 시켜서 돈 벌 생각을 해야지. Anyway. 3. 인력개발비. 여러분은 뭐 걔들하고 경쟁할지 몰라도 나는 시키면 돼요. 자, 세 번째 인력개발비 있는데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